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2023년 1월, 텍사스 작은 마을에서 신혼부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겨우 결혼한 지 3개월 된 21살 부부였는데, 한 사람은 영원히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실화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문화적 갈등, 마약, 그리고 통제욕이 얽힌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중순, 월러 카운티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죽어 있어요.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묻어났죠. 로드니 다이어스라는 남성이었는데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을 확인하러 갔다가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격했던 겁니다. 평소 연락이 안 되던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되어 찾아간 것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21살 앤지 디아즈는 이미 숨진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했고 그 안엔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앤지의 머리는 분리된 상태로 욕실 욕조 안에서 발견됐고 거실은 심각한 혈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흉기는 그녀의 몸 가까이에 놓여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용의자가 바로 그녀의 남편 제러드 다이어스였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한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된 21살 청년이었어요. 제러드는 현장에 있었고 이상하게도 아내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앤지 디아즈는 니카라과 출신으로 2001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여러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코스타리카에서 일하기도 했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육의 힘을 믿었어요. 앤지는 똑똑하고 야심찬 여성이었어요. 니카라과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다가 18살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모가 암 진단을 받자 어머니가 돈을 마련해서 멕시코 국경을 통해 텍사스로 데려왔던 거죠.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앤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젊은 여성이었죠. 텍사스에 정착한 앤지는 정육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도 개인 트레이너 일을 병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라. 다른 사람들은 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야망으로 가득 찬 젊은 여성이었죠. 이모의 치료비를 고국으로 송금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계학 공부도 계속하며 더 나은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동료들은 앤지를 근면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고객들에게도 항상 밝게 인사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제러드 다이어스는 2001년생으로 휴스턴 지역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월러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했고 졸업 후에는 전기 기술자로 일했어요. 주변 사람들 눈에는 평범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보였죠. 다만 형 웨인이 마약 문제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데 제러드는 형을 깊이 아끼면서도 때로는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부모들은 제러드를 모범적인 아들로 여겼어요. 제러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술 문제가 있었지만 마약에는 손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두 사람은 2022년 챕스 정육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앤지는 당시 호세라는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성격이 변하고 멀어지자 무서워서 약혼을 파기했어요. 바로 그 시기에 제러드를 만났던 겁니다. 제러드는 앤지 직장에 장미꽃을 가져다주는 등 로맨틱한 구애를 펼쳤고 앤지는 금세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었죠. 앤지의 친구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앤지는 제러드가 자신에게 정말 친절하다고 말했거든요. 꽃도 사주고 선물도 가져다 주고요. 하지만 앤지와 어머니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앤지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과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 사이의 간극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딸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러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빨리 진전되는 것 같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앤지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제러드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2022년 10월 앤지의 21번째 생일 무렵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로맨스였어요. 하지만 서둘러 결혼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앤지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추방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결혼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죠. 앤지의 삼촌은 서류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 때문에 결혼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지만 앤지는 제러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양가 가족이 모두 참석했고 행복한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겨졌죠. 하지만 벌써부터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서부터 불길한 신호들이 나타났어요. 앤지의 친구가 증언하길 제러드는 우리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짜증을 냈어요. 빨간 머리라서 로우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기도 했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제러드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겁니다. 앤지의 가족들이 스페인어로 대화할 때면 그는 혼자 떨어져 있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이런 소외감은 점점 통제 욕구로 변해갔습니다. 제러드는 앤지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특히 이모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결혼 후 앤지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그녀가 점점 소극적이고 긴장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어요. 제러드는 수시로 정육점을 찾아와서 앤지를 확인했죠. 마치 감시하듯이 말입니다. 꿈과 야망으로 가득했던 밝은 여성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앤지가 예전만큼 웃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무언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상사 루스는 특히 앤지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원래 활발하고 자신감 있던 앤지가 조심스러워하고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집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2023년 1월 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2월 8일 자정 무렵 제러드가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약을 좀 먹었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몇 분 후 다시 전화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죠. 어제 약을 먹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약을 먹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구급대원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러드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로드니는 형 웨인의 마약 문제로 이미 고생했는데 제러드까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절망했습니다. 제러드는 평소 술 문제는 있었지만 마약에는 손대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911 전화가 온 밤이 바로 앤지가 나중에 말한 일요일 밤 폭행 사건과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마약의 영향으로 제러드의 폭력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앤지는 그 밤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몸에 남은 상처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러드의 마약 사용은 이미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1월 10일 살인 하루 전날 앤지는 어깨에 멍이 든 채 출근했습니다. 상사 루스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앤지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헤어질 거예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앤지는 밤새 남편과 다퉜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이유는 앤지가 이모와 외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루스가 앤지의 셔츠를 조금 들어 올리자 더 많은 멍자국이 보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게 둘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앤지를 달랬죠. 앤지는 그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며 남편을 떠날 결심을 밝혔습니다. 앤지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루스와 금요일에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요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가 앤지의 마지막 도움 요청이었어요.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러드는 이미 앤지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1월 11일 새벽 4시경 제러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오후 12시 30분까지 그를 보지 못했죠. 그 사이 8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러드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가 부모 집에 나타났을 때 어머니 리는
이상한 휴대폰 벨소리를 들었어요. 네 폰이 아닌 것 같은데? 추궁하자 제러드는 바지 주머니에서 다른 폰을 꺼냈습니다. 언어 설정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었죠. 이거 NG 폰 아니야? 린이 물었을 때 두 부모는 즉시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제러드의 표정과 행동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로드니와 린은 급히 아들 부부가 살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 수건 같은 것이 보였죠. 가까이 가보니 핑크색 양말을 신은 발이 보였고 수건 아래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엔지의 목이 잘린 시신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잘린 머리는 욕실 욕조에서 발견됐죠. 로드니는 즉시 911에 신고했어요. 구급대원은 처음엔 산탄총 자살인 줄 알았다며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 보니 환자가 아니라 시체였고 머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경험 많은 구급대원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주방 바닥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침실에서 욕실까지 핏자국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살인 무기인 피 묻은 칼도 시신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범행 후 아무런 은폐 시도도 하지 않았던 거죠. 현장 감식 결과 엔지는 목 부분에서 완전히 분리됐고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단순한 순간의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제러드는 즉시 체포됐어요. 경찰 신문에서 그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TV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며 그 목소리가 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부모님을 죽이라고 할 때는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아내를 죽이라고 할 때는 막지 못했냐고 반박했습니다. 제러드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제러드의 행동이었어요. 엔지를 살해한 지 몇 시간 후 그는 아내가 일하던 정육점에 나타나 맥주를 훔쳐갔습니다. CCTV에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주차장에서 마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마치 축하라도 하듯 말입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 부모가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런 행동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러드가 정육점에서 맥주를 훔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직후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제러드는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부인했죠. 심지어 자신의 공경을 비웃기까지 했어요. 이는 죄책감보다는 들켜서 화가 난 사람의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제러드가 진짜 후회하는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제러드는 엔지가 직장에서 돌아온 새벽에 깨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이 다퉜고 엔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같은 칼이 결국 그녀에게 사용됐습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때 머리를 잤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제러드는 끝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법정에서 제러드는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정됐습니다. 마약의 영향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었어요. 결국 그는 합의의 일환으로 살인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고 2024년 8월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항소권도 포기했습니다. 최소 20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형량이었죠. 40년형은 이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반영한 중형이었어요. 제러드가 가석방될 수 있는 시기는 40년 후인 2064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64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제러드의 마약 사용,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 엔지의 독립적 성향과 그의 통제 욕구 사이의 충돌 등이죠. 특히 엔지가 그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게 결정적 방아쇠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통제욕이 강한 사람에게 상대방의 이별 선언은 극단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문화적 차이도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제러드는 엔지의 가족들이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이는 점점 그의 분노와 소외감을 키워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NG의 추도식에서 이모는 그녀는 전염성 있는 기쁨과 미소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고 말했습니다. 회계학을 공부하고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며 이모의 치료비까지 송금하던 성실하고 야심찬 21세 여성의 삶이 한순간에 끝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NG를 기억하며 애도했어요. 그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잃은 생명이었어요.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멍자국, 행동 변화, 파트너의 과도한 감시 등은 모두 위험 신호였어요. NG가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런 신호를 발견한다면 즉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통제욕이 강한 가해자는 상대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NG처럼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NG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주변의 위험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통제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거예요. NG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